18세기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영문학 사상 최고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그 문장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시대였다. 그것은 최악의 시대였다. 지혜의 시기이기도 했으며 바보들의 시기이기도 했다. 믿음의 시절이었고 불신의 시절이었다. 빛의 계절이었으며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다. 우리는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또 그 반대로 향해 걷고 있었다. 지금 들려드린 음악은 레미제라블의 OST 사운드 트랙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소설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가난하고 힘든 서민의 삶과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귀족들과 상류층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동시대를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이버범죄의 위협,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이 빙산의 일각, 또 저 심해에 있는 빙산의 큰 거대한 덩어리 어딘가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느낄까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과연 현실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사이버 범죄의 빙산의 일각, 그리고 그 밑에 거대하게 감춰진 사이버 범죄의 위협을 향해서 함께 떠나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1969년에 알파넷이라는 게 생깁니다. 미 국방성이 이 미국에 있는 4개 대학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말하는데요. 이 기원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의 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파괴되면 나머지 컴퓨터들, 나머지 통신 네트워크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게 당시의 통신 네트워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도 나머지 네트워크들이 각각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인터넷의 기원입니다. 1994년 한국통신은 호넷이라는 인터넷 계정과 접속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해 미국 MIT 교수이면서 인터넷의 기초를 설계한 니그로폰테라는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경찰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강연을 다 듣고 나서 질문 시간이 이어졌고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만들어질 인터넷 세상에서도 과연 범죄가 가능할까요? 질문을 듣고 교수는 그닥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류의 좋은 목적으로만 인터넷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1994년, 지금부터 20년 전이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없던 세상이었습니다. 호모 스켈레리타스, 스켈레리타스는 라틴어로 범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인류라는 호모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인류의 성격을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죄송하지만 호모 스켈레리타스, 범죄적 인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범죄적 인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머러티, 보신 바와 같이 넘버와 리터러티가 결합된 숫자 지식계급이란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 제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위협분석팀장입니다. (2009년) 돼지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가 결합된 H1N1 바이러스, 쉽게 말하면 신종플루가 전 세계에 확산하게 됩니다. 당시 이 신종플루,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얼마나 확산이 될 것이며 얼마나 인류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인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흑사병과 같이 인류 절멸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알 수가 없었던 병이었으니까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본부에서는 미국 전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연구기관 그리고 각 병원에서 산출되는 정보들을 모아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산 속도에 비해서 예측을 하거나 결과를 내놓는 현실이 너무 느리다는 거였죠. 일주일이라는 간격을 뒤에 두고 결과를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 바이러스 확산되는 속도를 잡을 수도 없었고 잡을 방법이 없었죠. 그때 이것을 해결한 것이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개인이 검색하는 검색 빈도와 그 검색자의 위치를 분석하여서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실시간에 대한 분석을 거의 정확히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구글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류가 이 신종 플루에 대처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용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빅데이터의 선물이었죠. 우리가 보통 독감이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 엔진에다 물어봅니다. 발열, 인후통, 기침, 가래. 독감 증상이라고 쳐넣죠. 이것이 구글에서 독감에 대한 수준이나 현재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을 만들어냈고 독감 수준을 파악하는 실시간의 데이터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미국에는 타겟이라는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마트 같은 회사인데요. 어느 날 이 타겟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우편물을 보니까 딸의 이름이 기입된 우편물이 와서 뜯어봤더니 여기에는 임산부들이 먹는 영양제라든가 임산부들이 바르는 크림이라든가 이런 임신한 여자분들이 쓰는 용품들에 대한 광고 전단이 가득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의 전단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하셨겠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딸한테 이런 홍보 전단을 보내는 업체는 과연 뭐하는 업체인가라고 생각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화를 많이 냈죠.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애한테 이런 임산부들이 쓸 수 있는 용품에 대한 홍보를 하느냐라고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받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은 크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지점장은 자기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상품을 주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임신을 했더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거나 물건을 살 때 그 정보들은 저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임산부가 보통 임신 1개월, 임신 2개월, 임신 3개월, 4개월이 되면 보통 사게 되는 구매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무 화장품이나 쓸 수도 있지만 임신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 무색, 무치 그리고 몸에 좋은 화장품을 쓰게 되고요. 또 영양제를 그때그때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임신이 몇 개월이다, 임신이 몇 개월이다고 이 회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타겟이라는 이 소매업체는 이 집에 딸이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편물을 보냈던 것이죠.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4,582건. 올해 10월 말까지 경찰에서 수사한 스미싱 수사 건수입니다.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스미싱 건수가 29,700건가량 됩니다. 약 85%가량이 줄었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범죄도 1년 안에 80% 이상이 줄은 범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발생한 스미싱 범죄가 어떻게 85%나 줄었을까요? 경찰 수사를 잘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258만 1,390건, 올해 10월 말까지 스미싱이 시도된 건수입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숫자의 580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작년에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스미싱 범죄는 기존에는 없던 범죄였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돌잔치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보고 거기 있는 주소를 클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준 주소록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돌잔치를 한다는 문자가 다 전송이 됐습니다. 본인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다 날아간 거죠. 이 범죄가 생긴 이후에 우리 경찰은 물론이고 3개 통신사는 정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방법들을 고안을 했고 그리고 경찰도 집중수사를 전개를 했으며 이 3개 통신회사에서는 근본적으로 스미싱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 258만 1,390건의 사건을 4,582건의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최근 한 달 내 핸드폰을 혹시 구입하신 분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 얼마에 구입하셨죠? 예. 원래 그 핸드폰 가격이 얼마 정도였었죠? 88만 원?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면 그 핸드폰 저한테 파실래요? 아, 파실래요? 아, 들으셨습니다. 파신다고 하셨어요. 파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자, 그 핸드폰의 가격이 100만 원 정도고 제가 그 핸드폰을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까지 제가 사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얼마에 사실래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거기에는 은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얼마에 파시겠어요? 100만 원에 파시겠어요? 그 정보를 100만 원에 자기 정보, 자기의 계좌번호, 자기의 비밀번호, 자기의 은밀한 사진들, 자기의 지인들이 담겨있는 것들을 100만 원에 파시겠어요? 파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암수범죄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화상 채팅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알몸 화상 채팅. 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수범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지 못했다거나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해결을 할 수 없었던 사건.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알리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죠. 이럴 경우에도 암수범죄로 잡힐 수가 있고요.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범죄로 통계에 잡히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암수범죄라고 하는데요. 올해 몸캠 사건으로 경찰에 사이버 민원을 접수된 사건이 819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만큼이 신고가 된 걸까요? 모든 사건이 다 신고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암수범죄로 숨어있는 걸까요? 숨어있는 범죄들이 많이 있겠죠. 전형적인 5대 범죄, 폭력, 절도, 강간, 강도, 살인 같은 경우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거나 약간 상향되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범죄가 보여주는 추세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통신 게임 사기, 우리 인터넷 사기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5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50%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형식적인 숫자일 뿐이고, 제가 설명을 드린 사이버범죄의 암수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더 깊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심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4,582건의 스미싱 범죄, 그리고 258만 1,390건의 시도된 범죄. 여러분은 사이버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저 깊은 심연 속의 추위와 깊은 어둠 속에 싸우면서 여기 계신 국민들의 사이버상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프레드 우드 테니슨의 시 율리시즈의 마지막 구절을 들려드리며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지를 뒤흔들 힘은 없지만 지금 이대로 영웅의 용맹함으로 시간과 운명으로 약해지겠지만 의지는 강하니 갈구하고 추구하고 발견하자. 굴하지 말고.